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2부 순서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최한전 2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편의 제목은 최한전 영향력에 한미 경중 내세우는 학자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친중 학자들이 안미 경중을 내세우고 그 뿌리는 반미 자주의 바탕을 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했던 친중 지식인이다. 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학자들, 지식인들이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라. 그런 것은 또 뿌리는 반미 자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신중 세력 지식인들인데,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이득을 챙겨야 된다. 경제는 중국에게, 안보는 미국에게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하자면 좀 나쁘게 말해서 양다리 작전, 안보 미국, 경제 중국에게 양쪽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득을 챙겨야 된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했던 건데, 뿌리는 이런 친중 학자들, 지식인들은 과거에 옛날에 386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면에 친중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반미 자주를 외치는 운동권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론적인 으로 한번 봅시다. 중국 공산당의 최한전을 원전이나 해설하는 책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최한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한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 또는 세력을 가려낼 수 있는 기초적인 잣대가 바로 안미 경중이라는 겁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게, 안미 경중이라는 잣대가 친중 세력을 알 수 있는 잣대라는 겁니다.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친중파 세력이 등장하는데, 반미 자주 외치는 운동권 세력들이라고 그랬죠. 안미 경중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반제품 가공, 조립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올리는 수익 등만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우리나라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는 자액조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와 동시에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안보 경중입니다. 그런데 안미 경중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우방국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양쪽 다 미중이 서로가 잘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을 통해서 현재 미국과 두 나라는 현재 라이벌, 적대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튼 자익진영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리나라 수교한 지가 31년 됐지 않습니까? 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리나라 보수 진보 정권이 30년 동안에 지켜온 대중 전략이라고 안미 경중을 설명을 합니다. 자,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안미 경중은 친중 기조라고 지적을 하면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등장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당시 안미 경중은 반미 자주의 바탕을 둔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불리게 됩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기치 아래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을 중재 조정하고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동북아 균형자론을 만들어낸 것은 운동권 출신 학자들이었습니다.
386 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열린 우리 당의 86세대, 3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여기 속하는 당시 야당 소속 K의원과 반미를 버리고 전향한 주사파 출신 언론인들에게 운동권 출신은 왜 친중 성향이 강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게 답변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답은 뭐냐면은 냉전 질서가 끝나고 1990년대 후반 북한조차 고난의 행군으로 사람이 굶어 죽자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던 과거에 절망을 느꼈다. 이때 둥소핑의 흑묘백묘론을 내걸고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주도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중국은 21세기 들어 급속히 발전했다. 다만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도 같은 운동가 출신 정치인들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아도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데서 공산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미 경중의 뿌리는 동북아 균형자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386 세대들은 반미를 외치며 자주 팔을 자처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앞에서는 자주를 외치지 않았다고 그들은 지적합니다. 386 운동권들이 자주를 외쳤는데, 반미 자주를 외쳤는데 중국 앞에서는 자주를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386 세대 정치인 대부분 이 중국의 미래라고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본인이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오거나 자기 자녀들을 중국에 조기 유학시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K의원도 그랬습니다. 이런 이들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론을 만들어낸 배경에는 미래는 중국의 시대다. 우리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면 동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 전략을 두고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나 조정을 할 능력이나 영향력이 있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현실주의 성향의 우익 정치학자들 또한 우리나라가 그들을 다룰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영호 당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유기업원 기고문을 통해 허장성세 전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김영호 교수가 말한 허장성세 전략, 동북아 균형론은 그 허장성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나라를 중재할 능력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력이 안 되잖아요. 그게. 국제금융계나 미국 정계는 386 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의 반미 자주 성향을 소개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국에 기울이는 움직임이라고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실제 균형자는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어 뜻대로 균형자가 되려면 우리나라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한미동맹에서 떨어져 나와 중립국 같은 형태를 취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여기에 열광하는 좌익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일보 등 좌익매체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고유한 동국대 교수,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좌익성향 학자들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이들 외에도 수백 명 이상의 학자들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지지하고 소위 친노 세력이 여론을 장악하자 비판적 목소리는 점차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그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부정하면서 철저히 친미 친일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급령하고 친미 규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동북아 균형자론은 안미경중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통일 대박론을 내걸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면서 친중 성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희망했지만 정부가 중국을 통하면 된다고 답을 해 포기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친중 성향은 강력히 표출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전후 대외정책 기조로 안미 경중을 채택한 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7월 방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2015년 9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승일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문제에 도움을 전해주지 않았고 뒤늦게 중국의 속내를 알게 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사드 배치를 통해 다시 친미적 기조를 채택했습니다.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때부터 중국이 우리나라를 아래로 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세종연구소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부터 중국은 한국을 하대하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안미 경중 기조를 채택했을 당시 중국은 국내에서 초안전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몰래 호랑이 사냥을 벌이게 된 거죠. 중국 공산당 보도 자료를 보면 2015년 8월부터 국내에서 자국민을 회유 협박해 귀국을 시키게 됩니다. 중국 비밀경찰서 활동을 이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안미 경중을 하던 박근혜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주권 침해 행위에 별다른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이후 대놓고 전량 외교를 행했습니다. 전량 외교라는 것은 외교에 막 공세를 막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쏴붙이는 겁니다. 전량 외교. 전량이란 일이 아주 싸나운 공세적인 외교를 하는 것을 전량 외교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석은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2019년 6월 5일 여야 의원 연구단체 미래혁신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중전쟁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라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현 세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 때부터 중국이 한국을 조공관계로 하대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성현 센터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한중 허니문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한국을 얕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박 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은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성현 센터장은 이런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한 사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면서 서방 진영에게는 한국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한 것이 2015년 9월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옆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또 그 옆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이게 되는데 그 사진을 내보게 되니까 이 파시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가 중국 공산당 이 파시즘을 찬양하는 행사에 참석하라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서방진영, 미국을 위시한 서방진영에서는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몰락이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때부터 탄핵 시도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것이 바로 이때부터다는 거죠. 이때 외교 실패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대통령이. 마지막 결론 봅시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까지 우리나라 학계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물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안 된다고, 거기 전승절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결국 중국 전승절에 가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동북아 균형자론부터 안미 경중을 외쳤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으로 위기를 몰렸을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도 않았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냥 두 번째 시리즈, 중국의 세계 지배 패권 전략 넘버2 초안전 제2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